당뇨병이 생기는 원인은 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는 정말 식사 소식하죠. 운동도 참 열심히 하죠. 병원에서 주는 약도 참 열심히 먹습니다. 그런데 당이 잘 안 떨어져요. 이 경우는 대부분이 스트레스와 연결이 돼 있다. 사실 설탕보다 더 빠르고 강하게 혈당을 올리는 음식들이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특히 당뇨병 환자나 인슐린 저항성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경계해야 되는 그런 식품들이 있는데요. 당뇨병은 혈액 속의 포도당이 비정상적으로 높아지는 그런 질환을 당뇨병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당뇨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당뇨병의 올바른 이야기는 고혈당증입니다. 그러니까 혈액의 당이 높아졌다. 그런 의미인데요. 이제 이런 것들은 결국 인슐린 작용에 이제 이상이 생겼기 때문에 이제 생겨나는 질환이죠. 그러면 이 당뇨병은 그냥 단순히 혈당이 높아졌구나 이제 이것이 아니라 우리 인체 신진대사에 전반적인 어떤 지금 문제가 생겼다라고 생각하는 복합적인 만성 질환의 시작이다.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당뇨에 대한 것들이 올바르게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되고요. 문제는 뭐냐면 이런 어떤 고혈당증, 혈액이 끈적끈적한 그런 당으로 이렇게 차에 있을 때, 그러니까 혈액에 트래픽이 걸린 겁니다. 이제 차가 밀리듯이 당이 너무나 꽉 차서 이렇게 해서 혈당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높아지게 되면 결국은 이제 혈관에 이제 손상이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에 또 신경이 결국은 이제 망가져서 서서히 여러 가지 신체에 어떤 질환이 생겨나는 이런 아주 무서운 이런 질환의 시작이 바로 당뇨병, 고혈당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통상적으로 우리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은 이제 급성 합병증으로 나타나는 이제 경우가 있고요. 급성으로 나타나는 거는 주로 이제 당을 이미 앓고 계시는 분들이 중간에 당이 또 갑작스레 떨어졌을 때 이제 고혈당성 혼수 상태에 이제 이렇게 빠지게 돼서 생명을 굉장히 아주 위태롭게 만들거나 뇌 손상을 심각하게 만들어 버리는 이런 급성 합병증으로도 나타날 수가 있고요. 또 저혈당 쇼크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나타납니다. 이제 이렇게 하고요. 문제는 이제 급성 합병증보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서서히 우리 몸을 이제 이게 무너뜨리는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 만성 합병증인데요. 만성 합병증 중에 하나는 모세혈관이 가장 많이 들어있는 이런 곳으로부터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죠. 대표적인 게 눈의 당뇨병성 망막 변성 이제 이렇게 해서 특히 이제 당뇨병으로 인해서 생겨난 이 망막 중에서도 황반 상이 가장 잘 매체해야지 되는 그 자리가 우그러뜨리고 망가져 버리는 황반 변성 이런 상태가 돼 버리게 되면 아주 눈이 실명이 될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상태로 이제 갈 수가 있는 거고요. 또 콩팥이 이제 무너지죠. 그래서 당뇨병성 신증이라고 얘기하는 이제 이런 거 해서 이런 상황이 찾아오게 되면 이제 신장이 기능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투석을 해야 된다든가 이제 이런 것들이 오고요. 그리고 혈액을 통해서 영양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신경 손상으로 오면서 말초 신경 변증 이런 것들이 와서 손끝이 저리다든가 발끝이 저리고 감각이 이상하다든가 계속적으로 신경통처럼 통증이 이제 있다든가 이제 이런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누적이 되게 되면 결국은 심근경색, 뇌졸중 등 그 심혈관 계열에 심각한 타격이 이제 찾아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도 이제 저희 지인 중에 한 분이 안타깝게도 엄지발가락을 이제 절단하는 이제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평상시에 본인이 당이 있으면서도 그 당에 대한 무서움을 올바로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평상시 하던 그냥 생활 습관 그대로 뭐 친구들 만나서 술도 마시고 또 여러 가지 음식도 그대로 드시고 이러는 상태에서 약을 나는 당뇨약을 먹고 있으니까 걱정 안 돼 이렇게 생각하면서 관리하시던 분이 발끝에 자꾸만 염증이 생겨났는데 그것을 이제 치료하는 과정에서 치료가 제대로 안 되고 점점 염증이 커져가면서 결국은 이제 염증 부위가 너무나 커지니까 병원에서 발가락을 절단해야 되는 이런 아주 안타까운 상황을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당을 앓고 계시는 분은 특히나 더 조심하셔야 되고 그렇지 않은 분들이라도 평상시에 이 당으로 인해서 우리 정상적인 어떤 영양이 세포에 공급이 되지 않을 때 이런 어떤 무시무시하고 어마어마한 일들이 우리 몸을 신체적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우리를 괴롭힐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당뇨라고 하는 이런 질환을 잘 이해하시고 관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당뇨병이 생기는 원인은 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유전적 소인을 어쨌든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 중에 당뇨가 있으시면, 특히 부모라든가 이제 부모에서 있으면 이제 특히나 당뇨에 특별히 신경을 써서 평상시에 식사량이라든가 식사의 종류라든가 운동이라든가 이런 등등을 이렇게 좀 잘 관리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제가 좀 곁들여서 하나 이야기를 드리면, 부모가 당이 있다고 하는 것은 나도 어쩔 수 없이 당이 걸릴 수밖에 없는 멍해를 가졌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부모가 당이 있다는 얘기는 내가 살아가면서 내가 가장 관심 있게 관리해야 될 분야가 당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하나의 기준점이 되는 거지 그것을 멍해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덧붙여 드리고요. 그리고 또 비만과 대사증후군, 비만은 당연히 당을 만들어내는 아주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고요. 또 당이 생기게 되면 또 비만과 연결이 되고, 대사증후군이 생겨나면 콜레스테롤도 높아지고 모든 것이 다 얽히고 설키면서 우리 몸 전체가 아주 혼란 속에 빠지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비만과 대사증후군 조심하시면 좋겠고요. 이제 이렇게 되는 이유 중에는 이제 가공식품이라든가 칼로리 식사, 그다음에 정제된 탄수화물 식사, 뭐 이런 것들, 또 불규칙한 식사, 우리 계속 식사 이야기하면서 지적했던 그런 것들이 당뇨병의 아주 주된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성 스트레스, 수면 부족, 그것은 정말 또 중요한 우리 놓치기 쉬운 당뇨병의 주요 원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제가 이제 실제 임상에서 이제 이런 경우를 많이 만납니다. 약사님, 저는 정말 식사를 많이 안 하거든요. 식사 소식하죠. 운동도 참 열심히 하죠. 병원에서 주는 약도 참 열심히 먹습니다. 그런데 당이 잘 안 떨어져요. 왜 그럴까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을 많이 만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경우는 대부분이 스트레스와 연결이 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회가 불안하면 은행에다 저금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저금한 돈도 찾아갖고 나오듯이, 우리가 스트레스가 지속이 되고 긴장 상태가 지속이 되게 되면 절대적으로 당을 이렇게 세포에다가 갖다가 정상적인 어떤 이런 대사 과정을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혈액에 당이 증가해서 이 높은 고혈당 상태를 유지해서 언제든지 폭발적인 힘을 필요로 할 때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 몸은 그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만성 스트레스, 현대인이 갖고 있는 만성 스트레스도 아주 강력한 당뇨의 원인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이외에 장내 미생물의 불균형, 그리고 운동 부족 이런 것들을 들 수 있고요. 하나는 수없이 우리가 겪어야 되는 노화 과정이죠. 그리고 과거에 비해서 지금 고령화 사회로 들어가면서, 과거 같으면 이미 그 만성 질환에 노출되기도 전에 우리 생을 마감을 했다면, 지금은 우리가 일을 60에 끝내놓고 90까지 사는 마지막에 노화 과정을 갖고 가는 그 기간이 생기게 되고, 그 기간이 길어지면서 당연히 어떤 이런 대사성 질환에 노출될 위험이 많아지면서 당뇨가 또 늘어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질문을 주셨는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설탕만 조심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사실 설탕보다 더 빠르고 강하게 혈당을 올리는 음식들이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특히 당뇨병 환자나 인슐린 저항성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반드시 경계해야 되는 그런 식품들이 있는데요.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신빵입니다. 그 정제된 밀가루는 소화 흡수가 너무 빨라서 그 혈당을 확 올려주는 그 혈당 스파이크를 일으키는 아주 주범이기도 하고요. 보통 우리 혈당 지수라고 얘기하는 GI 지수가 한 80에서 95 정도로 설탕보다 높은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 잼이라든가 마가린, 햄 이런 것들이 만약에 곁들여진다면 인슐린의 폭주는 막을 수가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즐겨 먹는 것 중에 하나가 감자튀김, 감자칩이 있는데, 이 감자는 익히게 되면 GI 지수가 이제 이렇게 높아지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감자를 튀기게 되면 더 치명적이다 이제 이렇게 돼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여기다가 기름과 전분이 결합해서 혈당, 그다음에 염증, 지방간 이렇게까지 이제 유발될 수 있는 그런 위험 요인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감자튀김이라든가 감자칩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자주 이야기를 드립니다만은 달콤한 음료죠. 콜라, 과일 주스, 뭐 에너지 음료라고 얘기하는 이런 액상형의 이 당은 가장 빠르게 당을 끌어올려서 우리 혈당 스파이크를 만드는 이런 중요한 그런 요인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 피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 찹쌀떡 좋아하시는 분들 많은데 이 찹쌀떡이라든가 인절미라든가 이런 떡류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지금 전부 다 농축하고 다져서 응축해놨기 때문에 하나를 먹었지만 사실은 우리 밥으로 얘기하면 굉장히 많은 양의 이 쌀을 한꺼번에 먹는 거나 비슷한 이런 결과를 만들고요. 특히 이 찹쌀 같은 경우에는 그 GI 지수가 굉장히 매우 높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이 또 당을 올리는 이러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 이런 정도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당뇨 예방에 효과적인 음식은 사실은 너무 많습니다. 어떠한 음식을 어떤 특정 짓는 것보다도 소식하고 그다음에 식이섬유를 풍부하게 먹고 기름지거나 튀기거나 이런 열을 가한 음식을 줄이고 이제 이런 것들이 가장 근본적인 어떤 당뇨 예방에 효과적인 음식의 방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제가 조금 더 직접적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것 중에서 당을 조절하는데 좋은 세 가지를 꼽으라 그래요. 그러면 저는 우선 첫 번째 콩을 꼽고 싶고요. 이 콩은 정말 당을 위해서 태어났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이 당을 이렇게 서서히 흡수시켜주는 우리 슬로우하는 이런 천천히 대사시켜주는 이런 기능을 갖고 있어서 우리 여러 가지 우리 몸속에 들어와 있는 당의 급격한 혈당 스파이크를 막아내고 당을 이렇게 잘 조절해 주는데 매우 좋은 이런 작용을 갖고 있는 게 콩입니다. 그래서 콩 자체를 청국장 형태로 드셔도 되고 끓여서 두유 형태로 콩물을 만들어서 드셔도 되고 하지만 이제 제가 가장 많이 추천드리는 것은 식초와의 만남이죠. 콩을 식초에다 담궈서 약 일주일에서 10일 정도 울거내게 되면 이제 초콩이라는 것이 만들어지는데 이런 형태로 만들어놓은 초콩을 꾸준히 드시는 이런 생활 습관을 갖게 되면 당뇨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심혈관 질환 예방에 많은 도움이 된다. 이렇게 해서 저는 콩을 첫 번째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방금 전에 이야기 드렸던 식초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이 식초는 우리 몸 속에 들어오게 되면 우선 이 당을 분해하는 아밀라제의 작용을 20% 정도 이렇게 억제하는 효과가 있어서 그래서 아밀라제 그러니까 당이 우리 몸 속에 분해가 돼서 들어가는 속도를 이게 조절해 줌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당이 급격하게 상승하는 것을 막아줄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식초는 우리 몸 안에 여러 가지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도와주는 TCA 사이클을 정상화시켜주는 가장 대표적인 그런 음식이고요. 또 비록 신맛이지만 이것이 인체에서 다 대사되고 맨 마지막에는 이것이 결국은 알칼리화되기 때문에 인체의 산성화를 막아서 각종 염증을 억제해 줄 수 있는 이런 작용까지 갖고 있는 것이 식초이기 때문에 식초 추천드리고요. 또 세 번째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것은 갯벌 음식입니다. 갯벌에서 나오는 바지락이라든가 모시조개라든가 이제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인체의 신진 대사에 필요로 하는 많은 미네랄을 포함해서 특히 당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아연이라든가 이런 성분들을 많이 포함하고 있는 그런 음식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갯벌에서 나오는 가령 바지락이라든가 이런 거하고 그리고 우리 심혈관 질환의 가장 대표적이고 여러 가지 몸의 해독 능력을 뛰어나게 만드는 마늘과의 만남 이래서 갯벌 식품과 마늘을 같이 해서 가령 마늘탕 두 개를 끓여서 이렇게 이것을 꾸준히 드시게 되면 정말 당이 약의 수준에 가깝게 조절이 잘 되는 것을 임상에서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과일은 자연의 단맛을 가진 식품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죠. 그래서 당뇨 환자나 혈당을 조절해야 되는 이런 분들한테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 양면의 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러나 이제 혈당 지수, GI 지수라든가 혈당 부하 지수, GL 지수를 기준으로 해서 현명하게 이제 우리가 잘 선택하면 과일도 당뇨를 예방하고 관리하는데 아주 훌륭한 영양 공급원이 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우선 첫 번째는 사과입니다. 사과는 GI 지수가 38 정도 되는 걸로 되어 있고요. 보통 이제 50 이하가 됐을 때 GI 지수가 이제 낮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과는 38, 그리고 팩틴이라고 하는 이제 이런 식이섬유를 많이 갖고 있고 항산화력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사과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이 자두 추천드릴 수 있습니다. 자두는 GI 지수가 40에서 50 정도는 되지만 여기에는 식이섬유하고 항산화 성분이 많이 갖고 있어서 자두 역시 당뇨 환자가 한테 도움이 되는 이런 과일로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블루베리 같은 경우에 인슐린의 민감도를 개선하는 효과가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블루베리 추천드릴 수 있고요. 또 자몽 추천드릴 수 있습니다. 이 자몽은 이 대사를 원활하게도 도와주지만 몸 안에 염증을 완화하는 이런 작용이 있는 걸로 알려져서 자몽을 추천드리고요. 또 제가 강력하게 추천드리는 것은 이것을 이제 뭐 토마토가 과일이라고 분류할 수도 있고 채소라고도 분류할 수 있지만 저는 토마토를 또 강력하게 이제 추천을 드리는 이유 중에 토마토는 GI 지수가 15에서 잘 숙성이 돼서 30이 넘지 않는 아주 가장 적은 GI 지수를 갖고 있으면서 우리 인체에 들어오게 되면 복부 지방을 없애주고 염증성 사이토카인을 억제해서 우리 몸 안에 염증이 일어나는 것을 이렇게 낮춰주는 그리고 지방세포에서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하는 그런 경로를 억제한다는 그런 연구도 있고 해서 당뇨에 매우 도움이 되는 연구 임상 자료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토마토, 자몽, 블루베리, 자두, 사과 5가지 추천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농경 민족의 후예예요. 그렇기 때문에 서양인들보다 췌장이 크기 자체가 좀 작대요. 크기가 한 12% 정도 좀 작고 췌장에서 인슐린을 분비해내는 기능도 한 32% 정도가 떨어진다고 해요. 그러니까는 서양의 고기 먹고 막 기름진 음식 잔뜩 먹는 애들보다 우리는 그냥 그렇게 생겨 먹었다. 그래서 당뇨에 좀 취약하다. 근데 이제 우리가 조그만한 췌장을 가지고 그 사람들하고 똑같이 요즘에 식습관이 많이 서구화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췌장이 힘들어하고 그래서 당뇨가 많이 걸리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도 요즘 당뇨 진단을 받으셔서 제가 조금 더 관심 있게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당뇨 같은 경우는 이제 단뇨, 다식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죠. 당뇨의 증상을 가지고 일단은 물을 많이 마시게 되고요. 소변을 그러니까 또 많이 보시게 되고 소변에 당분이 빠져나가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배가 고프니까는 많이 먹는데 그 당분을 다 쓰지 못하고 소변으로 나간다라고 볼 수 있고요. 당뇨가 가장 무서운 게 합병증이죠. 이제 몸에 이렇게 당분들이 쌓이고 있게 되면 내가 다치거나 아니면 아플 적에 혈액순환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회복력이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작은 상처들도 나지 않도록 좀 주의해 주시는 게 필요하고 눈도 침침해지기가 쉬워요. 몸 전신적으로 혈액순환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손발 저림이라던가 눈이 침침해진다던가 상처가 잘 안 낫는다던가 이런 증상들이 생기게 되죠. 당뇨 막으려면 꼭 드세요 하는 과일이 있을까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요. 블루베리나 이런 베리류의 과일들이나 자몽 아니면은 사과를 그냥 사과가 아니라 껍질째 먹는 사과라던가 키위, 당을 올리지 않는 키위 같은 거 이런 게 당뇨 있으신 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과일이에요. 반면에 조금 달달한 과일들 있죠. 말린 과일류들 아니면 바나나, 포도 이런 거는 혈당을 급히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추천하지 않는 과일들이고요. 당뇨에 좋은 채소들은 식이섬유들이 많은 씹히는 게 많은 채소들이 굉장히 좋아요. 양배추라던가 시금치, 버섯, 계란, 녹색 채소들 이런 것들 굉장히 좋은 거고요. 반면에 먹으면 안 되는 채소 과일류도 있어요. 어떤 거냐면은 감자, 고구마 같은 거. 나쁜 건 감자, 옥수수, 고구마. 저희가 탄수화물, 당분 이렇게 생각했을 적에 가장 쉽게 떠올릴 수 있는 채소들이죠. 이런 것들이 당뇨 있으신 분들은 좀 조심해서 드시거나 아니면 다른 식이섬유나 다른 야채, 채소들하고 같이 좀 조리해서 드시거나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사실은 과일은 당뇨에 좋지 않아요. 당분이 있기 때문에. 근데 요만큼 정도, 그 정도 먹는 건 괜찮다의 의미지 요만큼이 쌓이고 요만큼이다. 그러면은 많이 드시는 건 사실은 당뇨에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양도 꼭 반드시 제한해 주셔야 돼요. 과일 하나만 드시지 마시고 다른 거랑 같이 드세요. 과일 하나만 드시게 되면 훨씬 흡수가 빨라서 혈당을 빨리 올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단백질이라던가 지방 같은 다른 음식들을 드시면서 같이 드셔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식후에 디저트로 드실 게 아니라 식사 사이에 간식으로 좀 드셔주시면 훨씬 좋고요.
세 번째는 과즙이나 주스의 형태로 드시는 건 혈당을 빠르게 올릴 수 있어서 좋지 않아요. 그리고 네 번째는 가장 중요한 건데요. 소량만 드셔야 돼요. 그래서 한 과일로 치면 한 200g 정도 드시는 게 좋고요. 요게 너무 조금이긴 한데 블루베리를 치면 한 10알 정도, 사과로 치면 작은 사과 반쪽 정도를 껍질째 먹었을 적에가 이 정도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반대로 당뇨가 걱정된다면 반드시 먹지 말아야 될 채소나 음식엔 어떤 게 있냐고 물으셨는데요. 우리가 생각했을 적에 탄수화물 덩어리라고 생각하는 음식들이 거기에 해당이 돼요. 뭐가 있을까요? 감자라던가 고구마라던가 옥수수 같은 거, 순탄수화물 덩어리들이 뭉쳐진 애들이기 때문에 얘들은 혈당을 빠르게 올려요. 그래서 좀 당뇨 있으신 분들이나 걱정되시는 분들은 좀 덜 드셔라, 조금만 드셔라 라고 얘기 드리죠. 당뇨 환자가 제로 칼로리 음료들을 안심하고 먹어도 되냐라고 물어보셨는데요. 그냥 설탕을 활용한 음료보다는 나을 수 있지만 이것도 안심하고 드시기는 아직 논란의 여지가 많아요. 제로 칼로리 음료들이 몸에 이롭다 해롭다에 대해서는 아직 좀 의견이 분분하게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거든요. 더군다나 이제 얘가 당뇨 환자의 경우라면 얘가 단맛이기 때문에 인슐린 분비를 자극해서 결국은 혈당 조절에 좀 부담을 줄 수가 있다라는 연구 결과들이 있어요. 얘가 가짜 배고픔을 유발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나한테 단 음식이 들어올 거야, 당분이 들어올 거야 라고 내 뇌를 속여놨는데 안 들어오면은 얘는 화가 나가지고 단 음식을 더 땡기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좀 드시지 말아라 하는 것도 있고요. 대부분의 제로 칼로리 음료들은 콜라같이 제로 콜라라도 카페인을 포함하고 있거나 탄산 같은 경우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속이 조금 쓰리신 분들은 주의하시는 게 좋아요. 가끔 내가 일반 음료를 마실 때 그걸 대체해서 한두 번 드시는 거는 괜찮지만 요거를 내가 안심하고 계속 마셔도 된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당뇨 환자분들께 추천해드릴 만한 한방차가 뭐가 있을까요? 먼저 여주, 또 뽕잎, 갈근, 계피 이런 것들이 혈당을 떨어뜨리는 효과가 있다라고 논문을 통해 검증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주를 가지고 끓여서 차로 만들어서 드신다던가 아니면 뽕잎차, 상엽차라고 부르기도 하죠. 요거나 아니면은 몸이 좀 내가 특히 더 차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계피. 반대로 내가 열이 좀 많아요. 난 근육질이고 살도 좀 두터운 편이에요 하시는 분들한테는 칡차, 갈근차가 조금 더 도움이 돼요. 다만 여주하고 칡 같은 경우에는 얘가 좀 이뇨 효과도 같이 있어요. 그래서 혈압이 낮다거나 아니면 신장이 좀 안 좋으시다 하시는 분들은 조금 피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혈자리도 좀 몇 개 알려드려 볼게요. 이 자리들에 한 주일에 한두 번 침을 놓았더니 혈당이 안정화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걸 평상시에 마사지만 해도 좀 좋거든요. 몇 가지 알려드려 볼게요. 먼저 여기 체했을 적에도 많이 누르는 자리로 알고 계시죠? 합곡이라고 하는 혈자리인데요. 엄지랑 검지 사이에 살이 두툼하게 만져지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를 지그시 눌러서 한 2, 3초간 마사지 해줍니다. 그리고 다음은 여기에 메스꺼릴 때도 좀 좋은 자리인데요. 내관이라고 하는 혈자리가 있어요. 손목에 손목 주름 있죠. 여기서 손 2마디만큼 내려온 여기 지점을 좀 눌러주시면 좋고요. 또 내가 팔을 이렇게 들었을 적에 주름 생기는 끝단 있죠. 여기를 곡지라고 하는데요. 여기를 눌러주셔도 좋습니다. 다리 쪽에서도 3개 소개해드려 볼게요. 먼저 가장 중요한 족삼리. 족삼리는 저희가 기운을 더해주는 보기혈이라고도 불러요. 그래서 저희가 표현을 할 때 여기는 보약을 내 몸에 꽂아주는 자리라고 표현을 하기도 해요. 여기 무릎의 바깥쪽 움푹 패인 데부터 손을 이렇게 댔을 때 손가락 4마디만큼 내려오는데 여기 근육이 땅땅하게 만져지는 데들이 있어요. 내가 만약에 체했다 그러면 그때도 여기가 굉장히 아프게 느껴질 거고요. 요거를 풀어주시면 체했을 적에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여기를 좀 꾹꾹꾹 2-3번 눌러주시면 좋고요. 자, 발목에서 저희 아킬레스건 있지요. 아킬레스건하고 내 발목 안쪽 뼈의 사이 여기를 좀 눌러주시면 좋은데요. 이걸 저희가 태계라고 불러요. 태계를 꾹꾹꾹 마사지 해주시고요. 발목 안쪽 뼈에서 손가락 4마디만큼 올라온 자리 여기를 삼음교라고 부릅니다. 삼음교도 꾹꾹꾹 마사지 해주세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보약을 꽂아 넣는 족삼리, 태계, 삼음교 이 자리 좀 마사지 해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그 노인의 당뇨는 젊은이의 당뇨와는 좀 다른 시각과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젊은이들 같은 경우는 물론 다는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체격도 좋으시고 소화력도 좋으시고 뭘 잘 드시고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먹는 음식에서 원인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대부분 가공식품 많이 드신다든지 인스턴트, 또 음료수를 많이 드세요. 또 술, 그리고 액상 과당, 뭐 밀가루 음식, 그리고 과식 많이 드시는 거죠. 이런 것들이 주 원인입니다. 즉 원인을 내 안이 아닌 외부에서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노인의 이제 당뇨는 좀 다릅니다. 제가 한 65세 이상 노인분들의 당뇨인분들을 만나보면요, 그분들은 대부분 체격이 없으세요. 그리고 식사도 잘 못하시고 굉장히 소화력도 없으시고, 이제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그분이 드시는 음식에서 외부에서 답을 찾기보다는 이분의 신체 조건에서 이미 당뇨가 발생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근육이 없다든지, 아니면 여성분들은 특히 이제 폐경을 했다든지, 아니면 탈수가 굉장히 진행이 많이 됐다든지, 아니면 체액이 굉장히 산성화가 됐다든지, 아니면 간 기능이 떨어졌다든지, 아니면 췌장이 굉장히 지쳐서 노화가 됐다든지, 이런 것들이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젊은이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외부에서 그 원인을 찾기 때문에 이제 음식을 제한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고탄수화물 물질, 정제당, 또 과식을 제한하고 소식을 이제 하도록 하고, 또 채식 위주의 식단, 뭐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노인분들은 이런 식단을 제한을 하면 오히려 이제 영양 소실이 일어나서 근육이 더 빠져나가고 또 더 기운이 없어지고 체력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분들에게는 좀 더 영양을 전략적으로 잘 드리고 근육을 좀 더 늘리면서 체력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좀 젊은 분들의 식단과는 다른 좀 차별화된 당뇨 식단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당뇨 환자분들에게 권할 수 있는 음식은 제가 좀 두 가지 방향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이제 약처럼, 주식은 아니고요, 약처럼 매일 드실 수 있는 음식 약, 그런 걸 좀 소개를 해드릴 텐데, 첫 번째는 주겸입니다. 주겸은 당뇨는 당 중독 상태라고 할 수가 있죠. 왜냐면 우리 몸의 혈액 속의 당이라는 건 굉장히 소중한 자원이잖아요. 우리가 일부러 그 소중한 당을 소변으로 빼낸다는 거는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거든요. 중독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위험하다고 느껴져서 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러한 중독 상황을 해결할 때는 우리가 뭐가 필요하죠? 일단 당을 안 드시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해독제가 필요합니다. 그 해독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소금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첫 번째로 소금을 많이 권해드리는데, 이제 소금 하면 좀 위험한 거 아니야? 뭐 요즘 많은 이제 유해성들, 예를 들어서 바다 오염물질이 있다, 뭐 이런 것들, 뭐 소금은 부종이 생긴다, 이런 위험성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해주셔서 저는 그 환자분들도 누구나 안전하게 드실 수 있는 이제 주겸을 많이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드실 수 있는 음식약은 바로 초콩이에요. 식초콩이죠. 콩과 식초가 만난 건데, 콩을 식초에 절여서 만드는 게 바로 초콩이어서 초콩은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콩은 당뇨를 위해 태어났다 할 정도로 당뇨 환자분들이 많이 드시고 있고 또 굉장히 중요하다고 알고 계시는데요. 콩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제 혈당이 급속하게 오르지 않게 하는, 혈당 스파이크를 예방해주는 가장 좋은 식재료이고, 또 근육도 잘 만들어주기 때문에 당뇨 환자분들이 많이 드시고 있죠. 그런데 이 콩을 뭐 다양하게 드시는 방법이 있잖아요. 뭐 밥에 넣어서 드시기도 하고 두부로 드시기도 하고 하는데, 이 식초와 만났을 때 이 혈당을 조절하고 당뇨의 치료에 굉장히 효과를 내는데 굉장히 훨씬 더 좋은 방법이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초콩을 제가 좀 많이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 가지고는 주식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좀 주식 메뉴, 당뇨 환자분들에게 제가 많이 권해드리는 주식 메뉴를 한 3가지 정도 좀 알려드릴게요. 물론 이 3가지만으로 계속 드시면 좀 지루하긴 하시겠지만, 이 레시피와 메뉴를 통해서 아이디어를 얻으시고, 아, 요런 것들도 내가 당뇨 환자지만 먹을 수가 있겠구나 라고 정도 이런 아이디어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밀푀유 나베라는 메뉴예요. 밀푀유 나베 좀 생소한 분들도 있고 자주 만들어 드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배추랑 깻잎, 그다음에 차돌박이, 이렇게 채소류와 육류를 켜켜이 해서 냄비에 이렇게 둘러 놓으시고요. 그리고 이제 육수를 넣으셔서 소금간, 후추간만 해서 이제 전골 형태로 끓여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서 드시는 거 굉장히 좋고요. 설탕이라든지 정제당분의 양념도 필요 없고, 또 채소와 또 육류의 비율이 적절하기 때문에 근육을 생성하는 데도 굉장히 도움을 주고, 혈당을 조절하는 데도 굉장히 도움을 많이 줍니다. 그리고 이제 국물 자체가 좋은 소금물이잖아요. 그래서 좋고, 두 번째로는 이제 서양식
달걀찜이라고 하는 프리타타라는 음식이에요. 이름이 너무 생소하신 분들이 많아서 별거 아닙니다. 보통 우리가 달걀찜 하면은 달걀만 풀어서 만들잖아요. 그래서 반찬의 하나로 보시는데 요거는 그냥 그 자체가 메인 식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냐면 달걀을 이제 풀어놓고 시금치라든지 애호박이라든지 뭐 연어라든지 닭가슴살 이런 재료들을 이제 먼저 냄비에 넣으시고 달걀물을 부어서 달걀찜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양도 좀 꽤 되죠. 이거 자체가 모든 영양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훌륭한 식사, 한 끼 식사가 되고요. 따로 반찬이라고 밥을 추가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이 자체를 한 끼 식사로 드시면 좋고요. 그리고 달걀이 굉장히 흡수가 잘 되는 또 단백질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근육 생성에도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되고요. 여기에 간은 그냥 소금, 후추 정도만 해주시면 되니까 한 끼 식사 메뉴로 굉장히 괜찮으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알려드리는 거는 시래기 황태 된장찜입니다. 이 재료 자체에 어떻게 만드는지 레시피까지 다 나와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시래기를 좀 밑에 깔으시고 황태를 불려서 올려 놓으시고 된장하고 뭐 소금, 후추, 대파 정도 어슷하게 썰어서 그냥 물만 넣고 끓이시면 돼요. 이 황태는 가장 안전하고 가장 효율적인 근육을 만드는 아미노산의 재료가 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또 여기에 이제 시래기 같은 거는 또 혈액을 또 맑게 해주고 또 피도 잘 만들어주고 또 혈당을 또 고르게 안정화시켜주는 굉장히 좋은 재료잖아요. 여기에 된장만 간을 해서 이렇게 드시게 되면은 뭐 혈당 걱정 없이 이거 한 그릇으로도 충분히 든든한 한 끼 식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도 아이디어를 얻으시고 관리해 보시면 많은 분들이 효과를 보시고요. 저도 지금 당뇨 환자분들을 많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런 식사 메뉴와 그다음에 주경과 조금 가지고도 당 조절이 굉장히 잘 되고 있거든요. 이 영상 보시고 많이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당뇨 환자에게 과일 섭취는 단순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과일이냐, 또 얼만큼이냐, 또 어떤 당뇨 환자냐, 또 어떻게 과일을 먹느냐 이거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질 수가 있는데요. 만약 현재 이제 고혈당 상황이에요. 심지어 이제 당뇨 발이라고 해서 발이 이제 썩어가고 있거나 아니면은 또 눈의 합병증, 망막 질환까지 왔거나 이런 분들은 과일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게 맞습니다. 어떠한 과일도. 그러나 이제 당뇨 전 단계거나 아니면 현재 당뇨 관리가 어느 정도는 잘 되고 계세요. 이런 분들은 너무 과일이 먹고 싶잖아요. 이럴 때는 당도가 높지 않은 베리류들 그래도 너무 많이 드시는 건 아니고요. 그냥 약간 한 주먹 뭐 10알 정도 이 정도 드시는 거. 과일 중에서 이제 당도가 높지 않은 과일들이 좀 있어요. 그런 과일들 정도만 좀 드시면 좋고 또 아니면은 사과를 드실 때는 이제 껍질째 이렇게 해서 한 반절 정도 드시는 거 충분히 드실 수 있어요. 근데 이러한 과일들을 조금이라도 드실 때는 그냥 과일만 드시는 것보다는 단백질이나 좋은 지방 함량이 있는 견과류나 아니면 우리 검은 콩 이렇게 볶은 거 많이 드시잖아요. 이런 콩류, 아까 소개했던 초콩 이런 것들과 같이 곁들여 드시면 혈당이 잘 안 오르는 그러한 음식과 함께 드실 때는 서로 이렇게 견제가 되기 때문에 혈당이 오르는 속도를 좀 낮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과 같이 곁들여서 드시는 게 좋고 반대로 과일을 식사 대신으로 하신다던가 아니면 말린 과일을 드신다던가 아니면은 과일의 식이섬유를 빼낸 착즙 상태 주스로 드신다던가 이런 것들은 당뇨 환자분들도 안 하시는 게 좋고요. 당뇨가 아닌 분들도 가급적 많이 안 드시는 게 좋습니다. 정상세포로 갈 것이냐 아니면 암세포로 갈 것이냐 이것을 결정짓는 것은 많은 분들이 유전이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보다는 그 세포 환경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포 환경은 뭘로 되어 있을까요? 세포 주변의 세포 환경은 세포 간질액이라고 하는 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만큼 암을 발생시키는 물로 세포 주변이 채워져 있느냐 아니면 정상세포를 만들어주는 좋은 물로 이 세포 환경이 만들어져 있느냐에 따라서 암세포로 갈 것이냐 아니면 정상세포로 갈 것이냐 이 운명이 결정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암 환자를 비롯해서 많은 분들에게 이 물 마시기를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는데요. 지금 현대인들은 이 물의 세포 간질액에 물의 어떤 질 이런 게 문제가 되는 분들도 물론 있지만 물 자체를 너무 안 드세요. 그래서 그냥 쫙 말라버린 환경 이 또한 암세포에겐 굉장히 암 환경을 만들어주는 그런 요소거든요. 그래서 물을 충분히 드셔주는 게 좋습니다.
있습니다. 그런데 물을 충분히 드시는 것도 좋지만 어떠한 물로 제대로 드셔야지만 이제 현재 암인 분들에겐 좀 더 도움이 많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첫째는 이제 인체에 원래 가지고 있는 체액과 유사한 염도와 미네랄을 가지고 있는 물을 드셔야지만 이제 체액이 채워지면서 세포 간질액이 충분히 좋아질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물을 강조하다 보니까 저희 책에도 소개해드리는 이제 항암 레시피가 바로 이제 햇살 담은 링거 물김치예요. 저희가 이제 어떠한 좋은 재료도 물김치로 만들어 드실 것을 굉장히 강조하는 이유가 이제 물이 인체에 또 세포에 물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인데 이제 암 환자분들에게 특별히 또 암을 걱정하는 분들에게 특별히 이제 드시도록 만들어진 레시피가 바로 이제 햇살 담은 링거 물김치인데요. 이 링거 물김치는 좀 이렇게 만드는 방법이 복잡해서 지금 이제 영상으로는 소개하기가 좀 어렵지만 제가 이제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각종 채소들을 이제 결국에는 물김치화 하는 거예요. 이제 그 이유가 뭐냐면 물김치로 만들었을 때는 이 채소의 유효 성분이 물 속에 녹아져 들어가면서 굉장히 유효 성분이 활성화가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그 이유고요. 두 번째는 김치로 만들었을 때는 유익 미생물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해요. 그리고 미생물들이 채소를 분해 흡수를 하면서 더 우리 인체에서 흡수하기 좋은 형태로 만들어주죠. 그리고 물김치를 드시게 되면 제가 말씀드린 인체의 어떤 친화적인 그러한 염분과 미네랄이 이제 들어있는 체액을 채울 수 있는 좋은 물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체액이 굉장히 산성화가 될 때 정상세포가 암세포로 많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체액을 알칼리성으로 잘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도 하고요. 또 채소의 항산화 물질이 물김치 국물 속에 잘 스며들면서 좀 더 흡수하기 쉬운 상태, 유익한 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링거 물김치로 꾸준히 드시게 되면 암세포의 환경을 정상으로 만들어주면서 더 이상 암세포가 생성되지 않도록 도와주고요. 기존에 있는 암세포들이 사멸될 수 있게 이렇게도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레시피만으로도 많은 암 환자분들이 도움을 굉장히 많이 받았던 그러한 물김치이기 때문에 책을 보시고 좀 많은 분들이 만들어 드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책을 구입하시기 좀 어려우신 분들 같은 경우는 내가 현재 건강에 좋은 재료라고 생각하는 것들 많잖아요. 뭐 케일이라든지 브로콜리라든지 또 양배추라든지 이렇게 항암 채소라고 생각하시는 재료들을 꼭 물김치를 해서 섭취를 해 보시면 좀 더 치료하시는 데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해서 알려드립니다. 네, 저희 푸드닥터가 굉장히 이제 검정 음식을 많이 강조를 많이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해조류인데요. 이 검정 음식 해조류 보면 이제 대부분 파랗다부터 굉장히 검잖아요. 이 검은색은 우리 음양오행에서도 수, 물을 의미하죠. 제가 아까부터 계속 말씀드린 게 물 마시기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려서 이 검정 음식에서는 이 수의 기운, 물의 기운을 좀 받아낼 수가 있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또 유익하고 또 하나는 이 해조류들, 미역, 파래, 김, 톳 이런 것들은 이제 제가 모든 암 환자들 그리고 건강을 추구하는 분들에게 늘 강조하는 음식들인데요. 이러한 음식들을 식재료들을 잘 들여다보면 실제로 검은색이 아니에요. 초록색이 아주 중첩이 되고 누적이 돼서 만들어진 검정이거든요. 우리가 바닷물도 원래는 파랗지만 아주 깊은 바닷물을 보면 검정색으로 보이는 것처럼 그래서 결국에는 이 검정 음식의 핵심은 초록인 거죠. 즉 엽록소라는 겁니다. 해조류들은 바다 밑 깊숙한 곳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햇빛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햇빛을 굉장히 저장하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엽록소들이 더 많이 햇빛을 저장하기 위한 수단으로 엽록소들이 더 많이 생겨져서 검정색을 띠고 있는 거거든요. 이러한 그 해조류들의 엽록소들은요 혈액에 누적된 독소들을 해독하는 데 굉장히 도움을 주고요. 또 하나는 체액이 산성화된 것을 알칼리화 하는 데도 도움을 주고요. 또 조혈, 그러니까 피를 잘 만들어주는데도 굉장히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정상세포가 분열을 촉진하는데도 굉장히 도움을 많이 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 점막세포를 정상화하는데도 도움을 많이 줍니다. 그래서 이러한 엽록소가 풍부한 해조류들은 결국에는 이제 암세포를 정상세포로 만들어주고 또 암세포 사멸에도 굉장히 도움을 주는 항암 대표 식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많은 분들에게 모든 건강의 이제 그 건강법, 해결법을 물 마시기와 소금, 죽염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많이 하니까 죽염이 무슨 뭐 만병통치약이냐, 물이 만병통치약이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 우리 몸은 이렇게 겉으로 보기에는 이렇게 생겼지만 세포라는 입장에서 보면은 하나의 작은 물고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에 둥둥 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결국 수조의 물이 충분하고 수조의 물의 어떤 수질이 물고기를 키우는데 적합하느냐, 그게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대인들은 영양 과다에 살고 있다고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음식을 먹는 데 있어서 부족한 건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결국 수조의 물의 수질과 물의 충분함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이 기본값을,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을 하지 않고 뭐 아무리 좋은 영양제를 드시거나 아무리 좋은 음식을 드신다고 해도 이게 만족되지 않으면 되지 않는 거죠. 결국 수조에 있는 물고기에 수조를 채워주지 않고 오염된 물로 가득 찬 상태에서 물고기에게 영양제를 먹인다고 해서 효과가 나지 않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생명활동은 다 물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전달자라는 물이 없으면 어떠한 물질도 만들어질 수가 없고요. 또 세포에 전달되지 지도 않고 쓰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 마시기와 죽염 이런 것들을 많이 강조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현재 소금이 약이 되고 있는 원인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모든 식생활 환경 속에 첫 번째는 내가 노력을 특별히 하지 않고서는 탄수화물 과잉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모든 음식에 실질적으로 막 풍요의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근데 그 풍요 속에 이렇게 음식의 풍요에 살고 있지만 잘 들여다보면 단백질과 지방의 풍요보다는 탄수화물의 풍요에 살고 있어요. 많은 외식 업체나 어떤 식생활의 풍요로움이 탄수화물을 과다하게 사용하면서 우리가 만족도를 얻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소금이 약이 된 거예요. 이것들을 해결하는 게 가장 급선무가 되고 그래서 과거에 이렇게 탄수화물 풍부 시대에 정제당이 풍부 시대에 살지 않았다면 그분들에게 소금이 약이 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분들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이유 때문에 소금을 강조하는 거지 제가 소금이 만병통치약이라고 생각을 해서 강조하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현재 수많은 약물들, 독소의 시대에 살고 있고 또 다량의 음료수들, 가공식품 시대 속에 살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 몸의 탈수를 굉장히 급속화시킵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물을 채우기 위해서 건강한 소금인 그래도 천일염보다는 좀 더 건강한 소금이 이제 죽염을 많이 강조를 하는데요. 또 죽염에 강조를 하니까 죽염이 또 뭐 어떤 분들은 뭐 성질이 어떻다 이렇게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죽염수로 드시면 죽염의 이제 양적인 부분 뜨겁다라고 많이 말씀을 하시죠. 왜냐면 9번 불에 구워지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중화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건강하고 또 요즘은 오염되지 않은 물질이 없잖아요. 지구상에. 그런데 죽염 같은 경우는 9번 구워지면서 바다 오염 물질들이 이제 다 전소되어 날아가고요. 또 하나는 이제 소금이 부종을 일으키거나 나트륨에 과다가 오지 않냐 이런 불안을 많이 호소를 하시는데 죽염은 대나무 속에 9번 천일염을 넣으면서 구워질 때마다 대나무는 사라져요. 또 새로운 대나무 속에 죽염을 넣고 그래서 9번 대나무가 죽염 속으로 스며들어갑니다. 그래서 사실은 소금이라고 하기에는 좀 어렵고요. 죽염이라고 하는 거죠. 대나무 소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소금이 아니라 채소와 이 소금이 결합된 상태이기 때문에 소금의 어떤 유해성, 소금이 가질 수 있는 어떤 지나친 뭐 부종이나 뭐 이런 부분들을 잘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을 대나무에서 또 받고 있고요. 또 인체에 굉장히 유익한 작용을 하는 셀레늄이라든지 유황이라든지 게르마늄과 같은 어디서도 얻어낼 수 없는 귀한 미네랄들을 동시에 얻어낼 수 있는 재료이기 때문에 제가 강조하는 것이지 다른 이유 때문에 제가 죽염이 만병통치약이다, 소금이 만병통치약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러한 좋은 어떤 죽염의 성질 또 소금의 성질을 이용해서 한번 많은 분들이 이 우리 몸 자체의 기본값을 정상화시키는 걸 해보면 그렇게 많은 영양제가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도 약사지만 사실 영양제를 많이 권해드리지 않고요. 이런 물과 죽염 그리고 음식만 가지고도 굉장히 난치성 환자들을 많이 고쳐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제 경험을 토대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또 이 영상을 보시고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